안녕하세요. 인생사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와도 전화는 오지 않는다. 오전 7시 경기도 외곽 낡은 빌라 302호에 불이 켜집니다. 이술래 올해 78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아침마다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나지요. 인상은 찌푸리지 않아요. 아픈 게 이제는 그냥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밥솥을 열고 주걱을 들어 두 공기를 퍼담습니다. 혼자 산지 12년째예요. 그래도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한 공기를 더 담던 그 오래된 습관을. 식탁 위에 밥 두 그릇이 놓입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랩을 꺼내 한 그릇을 씌우고 냉장고에 넣지요. 버리는 건 아직도 못하겠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입니다. 봄이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하지만 올봄도 먼저 전화를 해온 사람은 없습니다. 제 삶은 오래전부터 남을 위한 것이었어요. 25에 결혼했고 30에 민준이를 낳고 33에 소연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43에 남편을 잃었지요. 위암이었어요. 진단받고 나서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던 날 밤 12살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는지 울었는지 그날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이에요. 무너져도 드러눕지 않는 사람. 울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는 사람. 제가 괜찮아야 아이들이 괜찮다고 믿었던 사람.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려도 저는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학원비가 밀리면 제가 굶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으면 배부르다고 제가 먼저 말했지요. 그 시절 사진이 한 장 있어요. 40 중반쯤이었을 때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예요. 웃고는 있어요. 눈은 웃지 않아요. 민준이는 서울 명문대에 갔습니다. 소연이도 간호대를 졸업했어요. 저는 그게 제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제 청춘을 갈아 만든 것들이라고. 이제 제 차례가 올 거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례는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결혼을 했고 소연이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302호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기다렸어요. 자주 온다고 했으니까, 곧 연락이 올 거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저 옆에서 봄이 2번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도 핸드폰에 알림이 없습니다. 냉장고엔 2달째 깍두기가 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던 거라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저는 창가에 앉아 벚꽃을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겠지요. 하지만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 봄 안에서 제 가장 긴 계절이 시작됩니다. 5천만 원짜리 사랑. 그날도 저는 두 공기를 퍼담았습니다. 민준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혼자 한복을 입었습니다. 등 뒤 고름을 묶으려는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그냥 앞으로 묶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제 통장에 남아있던 전부였지요. 전날 은행에서 찾을 때 창구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금액이 맞으세요? 맞아요. 제 돈이에요. 제 자식 결혼하는 날이에요. 봉투를 핸드백에 넣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혼자 식장에 들어서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괜찮았어요. 민준이의 얼굴만 보면 됐으니까.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한쪽에서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 전셋집이라도 보태라. 며느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방긋 웃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요.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이제 식구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302호에 드나들 사람이 생겼다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웃음이 제가 며느리에게서 받은 마지막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첫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처가 쪽 어른들이 많아서 다음엔 꼭 갈게. 다음 명절도 지나갔어요. 이번엔 아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밥상머리에서 말실수를 했나, 눈치 없이 굴었나. 며칠을 혼자 되짚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인데 요즘 바쁘니? 응. 엄마, 요즘 회사가 진짜 바빠.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요? 보고 싶다는 게 무슨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잘 있지? 그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 뚝.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그냥 들고 있었어요. 소연이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부산이 얼마나 먼지 알아? 올라가려면 하루가 다 가는데. 그래, 알아. 엄마가 내려가면 되지. 엄마, 무릎이 그러면서 무슨 기차를 타. 그리고 우리 집 좁아서 불편할 거야. 불편할 거야. 그 말이 한동안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한 사람이 됐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공장에서 손이 터지도록 번 돈으로 학원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저는 어느새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가 12살 때 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예요. 빛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다. 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 저는 그걸 읽다가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만 조금 들썩였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기다리지 않겠다고, 먼저 찾아가겠다고. 불편하면 어때요? 보고 싶으면 가는 거지요. 저는 부산행 기차표를 검색했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예매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소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 좁아서 불편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벚꽃잎이 빗속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올봄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2달째 있던 깍두기를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버렸어요. 그날 저는 깍두기를 버리면서 무언가를 함께 버린 것 같았어요.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냥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뭔지는 몰랐어요. 베개가 젖던 밤, 깍두기를 버리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어있는 칸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저는 문을 빨리 닫았어요. 오래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주 목요일,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다 그만 침대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더 미루면 안 된다고, 연골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설명했는데 저는 그림보다 창밖을 봤어요.
병원 뒤편 주차장에 벚꽃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꽃이 거의 다 져 있었습니다. 입원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술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기가 무거웠거든요. 민준아, 엄마인데, 엄마, 잠깐만. 지금 운전 중이야. 잠시 후 블루투스로 연결됐습니다. 말해. 아니, 별거 아닌데. 엄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수술 받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술. 많이 심해? 의사가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 아, 엄마. 나 요즘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진짜 바빠서. 수술이 꼭 지금 해야 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바쁘면 됐어. 엄마, 미안해. 끝나면 연락할게. 뚝. 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혼자 입원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병실로 올라가는데 복도가 길었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6인실이었어요. 창가 쪽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에 짐을 풀면서 옆을 보니 맞은편 할아버지 병상에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아들네로 보이는 사람들이 과일을 깎고 손녀로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를 말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차들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누군가를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차들이었어요.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어날 때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옆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봤어요. 혹시나 하고 병실로 옮겨지던 저녁,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다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간호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눈빛이 뭔지 알았습니다. 측은함이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 눈빛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맞은편 커튼 너머에서 할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조용해졌는데 오히려 낮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수술 부위가 옥신거렸어요.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있었는데 어디가 아픈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병실에서 죽으면 며칠 만에 알까?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생각이 무섭지 않다는 게 민준이는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했지요. 소연이는 부산에서 하루가 다 간다고 했어요. 연락이 없어도 며칠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일주일도 지나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저는 눈을 감으려다가 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준이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소연이 이름을 눌렀다가 취소했어요. 대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양옆에서 2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셋 다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새벽탈을 쉬었어요. 1년에 손에 꼽을 만큼 드문 날이었지요. 사진 속 저는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다들 자고 있었으니까 어깨만 조금 들썩였지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마취 때문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 줬는데, 진짜 다 줬는데. 그 생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병실에는 저와 코 고는 소리뿐이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 수건을 눈에 올리고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제 눈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그 사진 속 눈이랑 지금 이 눈이랑 웃지 않는 건 똑같은데 그때는 뭔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지금은 어딜 가야 할지 모르는 눈이었어요. 퇴원하던 날 저는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트렁크에 실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해주셨는데 그 작은 것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꾹 참았어요. 302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식탁, 냉장고, 창문, 벚꽃 찐 나무 다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 억울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분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설명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을 한 공기만 퍼담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공기만. 그날 저는 뭔가를 잃었고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한 이대로일 수는 없다는 것. 한 공기.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밥을 한 공기만 퍼담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이 자꾸 두 번째 공기를 향했어요. 그럴 때마다 멈췄습니다. 천천히 한 공기만. 작은 일이에요. 별것 아닌 일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것이 하루를 조금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 무렵 소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다고요.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바쁠 것 같아서. 엄마, 괜찮아. 잘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소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올라갈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쁘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기다려왔고, 그래도 안 온다고 하기엔 보고 싶은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 오면 밥 해줄게. 그게 다였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끊고 나서 저는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조금. 소연이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남편도 아이도 없이. 토요일 오전에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미리 국을 끓여뒀습니다. 소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어요. 소연이가 들어서자마자 주방을 봤습니다. 엄마, 무릎에 이러면 안 되잖아. 국 하나 끓이는 게 뭐가 힘드냐. 밥을 먹는 동안 별말이 없었어요. 소연이는 찌개를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소연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밀어냈습니다. 엄마, 앉아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아 소연이 등을 봤습니다. 9살 때랑 어깨, 너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다 컸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섭섭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인데 낯설다는 게. 저는 그 마음을 그냥 뒀습니다.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서운했다고, 외로웠다고, 수술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소연이가 힘들 것 같았어요. 또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자식 앞에서는 말을 삼키는 사람. 소연이가 돌아가는 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자주 연락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믿었냐고요? 솔직히 반반이었어요. 또 바빠지면 뜸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다 먹은 그릇이랑 제 그릇이랑.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두 공기를 퍼담았는데 하나를 누가 먹었네. 별것 아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상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창가에 앉았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져 있었어요. 초록잎이 무성해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꽃이 없는 벚나무예요. 예쁘진 않아요. 그냥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도 나무는 거기 있구나 싶었어요. 아무도 안 봐도, 계절이 바뀌어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아직 여기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이뤄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늙은 엄마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울고 혼자 버텨온 이야기지요. 근데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았어요. 300여가 한 곳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랑 소연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멀어질지,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근데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나았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처럼 혼자 삼킨 말이 있으신가요? 기다리다 지쳐버린 계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뒤늦게라도 현관문을 두드려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알았으면 합니다. 이순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